우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인물은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백종원 회장인데요. 이 백종원 회장은 제외하고 군대 생활을 같이 했었어요. 제가 저기 이 경기도 그 남양주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했을 때 제 1년 후배로 이 백종원이라는 이 회장이 1년 후배로 왔어요. 그때 이제 제 나이가 한 26 정도 됐고, 한 25인가? 이 백종원이는 이제 저보다 1년 후배였어요. 연세대학을 나와가지고 제 학사장교 후배로 와가지고 처음에 군대 온 날 밤에 저랑 이제 같은 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젊은 소위가 전입 온다 해가지고 젊고 이쁘장한 그런 그 소위가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 머리가 좀, 이것도 좀 뽀샵 처리됐는데 머리가 상당히 대머리였어요. 이 가운데에 섬이 하나 독특하게 있는 그런 아주 좀 우스꽝스럽고, 약간 살이 쪄가지고 배가 좀 볼록 나오고, 보통 20대 그 청년하고는 그런 다른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백종원을 보면 많이 웃었습니다. 웃고, 이 친구가 이제 충청도가 돼가지고 개그맨처럼 농담도 잘하고, 그래서 많이 웃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우리처럼 이제 이런 일반 흑수저 출신 장교들은 취업을 하고 싶었어요. 제대를 하고 나면 멋진 양복을 입고 뭐 이렇게 넥타이를 맨 그런 신입사원이 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어디에 취업할 건가 이런 걸 연구하면서 뭐 영어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이 친구는 취업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취업을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저는 이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식품, 식당을 하겠다, 요식업을 하겠다 이래서요. 정말 참 독특한 친구구나.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기껏 또 사회에 나가 식당을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참 독특하다, 웃고 말았는데, 이 후배가 진짜로 한 10년인가 지났을 때 텔레비에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목소리도 같고 얼굴도 비슷한데 이 가발을 쓰고 나와가지고 긴가민가 해서 제가 이제 백종원을 검색을 해보니까 후배가 맞더라고요. 이 친구는 이 군대 생활할 때도 일부러 치사 장교를 했어요. 치사 이런 거는 우리 장교들이 할 일이 아니고 하사관들이, 옆에 보면 이 하사가 있죠. 하사관들하고 치사병들이 하는 업무인데, 이 찾아가가지고 배추 따듬고 이렇게 했어요. 한 분은 이 연대장님이 와가지고 혼내려고, 자네는 말이야 이 장교라는 사람이 왜 이 식당에 와서 이렇게 자꾸 얼쩡거리나 혼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는 병사들의 사기 함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가지고, 그냥 연대장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어가지고 이제 웃고 말았는데요. 아무튼 이 친구의 그런 그 재치라든가 이런 건 대단했습니다. 대단했고, 결국은 지금 더본 코리아라는 그룹이 엄청난 이제 코스닥에도 상장되고, 심지어 제 동기가 이 백종원에게 이제 고용이 돼서 저 경기도 이천에서 공장장으로 일하고 있기도 한데, 아무튼 그 자기가 이런 직장인 이런 걸 어릴 때부터 마다하고 자기 개인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그 개인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이 친구는 남들이 그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때우는 군대에 왔을때까지도 이렇게 자기가 직접 치사반에 가서 이런 식품 요리를 연구했던 그런 친구가, 그런 그 노력과 내공이 쌓여서 현재 이 친구가 이렇게 성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농협교육지원부서에 있을 때요, 우리 그 농협의 임원들이라든가 또 농가대학 학장님들을 모시고 일본의 그 농업 관련 시설을 이렇게 이제 견학을 갔었어요. 견학을 가서 이제 일본에서 느낀 독특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이 동경 그 대형 그 유명한 식당인데, 이 식당에 가니까 이 지금 농민들 사진입니다. 농민들의 그런 사진과
농업 경력을 마치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우리나라 정치인들 마냥 이렇게 벽보를 붙여놓고 어떻게 보면 또 활짝 웃는 모습이 그 탤런트 연예인 같은 이런 모습으로 농민들을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있었어요. 농민이 유명한 연예인처럼 이렇게 대우를 하고 실제로 또 농사를 잘 짓고 고품질 농산물을 짓는 농민들은 인기가 좋아서 그 농민이 납품을 하는 식당에는 손님도 많이 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농민들이 이런 대접을 받는 날이 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그 도심 속에는 이런 그 공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공원이나 뭐 대학교 그 캠퍼스 같은 데서 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에 이 청년 농민들을 위해서 시장을 열어주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농민들이 트럭에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팔면은 도시민들은 공원을 산책하면서 신선한 농산물을 싸게 살 수가 있고요. 농민들은 직거래로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 이런 청년들은 직접 다양한 제품을 이제 가공을 해서 파는 그런 장면도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농업을 하기 전에 유통 변화를 보면요. 최근에는 이제 소가족, 심지어 1인 가구가 많아져 가지고 옛날처럼 그 대형 마트에 가서 대량으로 판매하던 그런 것보다는 집 가까이에 걸어가서 있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많이 산다 이런 뉴스를 나왔어요. 편의점에서 특히 이제 가게를 가지 않고 이번에는 아예 온라인으로 홈쇼핑이라든가 스마트폰으로 사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쿠팡이 새벽에 아주 빠르게 배달하는 그런 시대를 맞아가지고 도시의 상가들이 다 지금 아주 그 영업 부진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그 대신 이런 온라인 업체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나옵니다. 우리 농업도 이런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이제 생산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이제 과일도 5개씩 세트로 이렇게 한국인이 뭐 잘 먹는 뭐 고추, 상추, 뭐 깻잎 이런 그 5개씩 세트로 파는 게 유행하고 있다. 과일도 조금씩 이렇게 세트로 팔고 그죠. 이게 이제 소포장이 유행한다. 소포장. 김치도 10kg, 뭐 5kg 이런 게 아니라 1kg씩 조그만하게 그죠. 특히 제가 일본에 가니까 이 쌀도 이게 조그마한 라면 봉지처럼 이런 봉지에다 파는 게 대세였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이 무거운 쌀을 배달하기 힘드니까 작게 포장을 해서 퇴근할 때 그 날씬한 아가씨들이 핸드복에 사서 퇴근을 하는 이런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5kg, 최하 5kg, 10kg, 20kg, 20kg를 사면 들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저도 이제 작은 수레를 빌려가지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이제 개고 올라오기도 하는데 앞으로 포장도 소포장으로 바뀐다 이런 주제고요. 특히 이제 이런 온라인 쇼핑이 확대되면서 농민들도 이 라이브 커머스를 교육을 받아가지고 라이브 커머스로 이제 교육을 하기도 하고 교육이 아니라 유통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서투르니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힘이 드니까 귀농한 그 청년들이 이것을 대행하는 그런 그 업체를 차려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해주고 있더라고요. 자기들도 조그마한 사업을 하면서 그 사무실 한쪽 귀퉁이에 이런 이제 이런 세트장을 차려가지고 인근의 농민들이 이제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귀농을 하시게 되면 꼭 밭에 가서 이렇게 햇볕에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라이브 커머스를 채널을 만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농산물을 팔아준다든가 이것도 농촌에 큰 도움이 되고 농촌
지역 활성화나 뭐 소득 정립에 큰 도움이 되니까 이 라이브 커머스 이런 걸 배워가지고 농촌에 가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판로. 우리가 아무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도 그걸 제때 팔지를 못하게 되면은 농산물은 그 약점이 상하게 됩니다. 농산물이 상하게 되고 이제 손해를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싸게라도 팔아야 되는데 이 판로 확보가 중요하고 그죠? 요즘에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뿐만 아니라 SNS에 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유튜브를 활용해서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그죠? 판매를 하고 심지어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팔다가 안 되면 트럭에 싣고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변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파는 것도 봤어요. 아무튼 파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농업도 하나의 이제 사업이니까 그죠? 사업이니까 그래서 이제 판로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농업도 하나의 이제 사업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창업의 입장에서 접근할 때 한 산업 분야에서 수익이 창출되려고 하면은 8년이 걸린다는 거죠. 8년. 최소한 8년이 돼야만 그 산업 분야에서 베테랑이 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도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해봤지만 한 8년 정도는 되어야만 이제 이런 뭐 과장이라든가 뭐 이런 팀장이 되기도 하고 이제 신규 직원들을 이렇게 지휘도 할 수 있고 뭐 사업 계획을 짤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통제도 하고 이런 그 리더가 됩니다. 우리 농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농업도 농민도 저는 계급이 있다 이리 봐요. 여러분들이 뭐 도시에서 무슨 일을 했든 간에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 그 농업 분야에서는 결국은 이등병에 불과하다. 그죠? 이게 뭘 해야 될지, 그죠? 1년, 최소한 1년 정도 이제 한 번은 해봐야, 이제 뭘 해야 될지 아는데, 첫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농인이 2년 이내에 포기하는 경향이 많더라. 생각보다, 소득이 안 나오고, 또, 뭐 서투르고 하다 보니까 어렵고, 또, 앞 시간에 한 그런 마을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적응을 못하고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렇게 되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손실이 발생합니다. 손실. 투자를 했던 뭐 농지를 샀다거나 뭐 농가 주택을 샀다거나 이걸 팔려고 하면 또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업도 이런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 된다. 자기의 흥미와 적성이 있는지, 또 어떤 작목이 자기의 그런 기술이라든가 취미라든가 특성에 맞는지 이걸 잘 탐색을 해야 돼요. 그죠? 농업이 간단한 두 글자지만은 식물부터 동물까지 엄청나게 범위가 넓습니다. 작은 그런 채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화훼도 있고요, 과일도 있고, 그죠? 뭐 고구마, 감자, 토마토, 딸기, 온갖 종류의 이제 이런 식물이 있고, 또 동물로 넘어가게 되면 닭이라든가 오리, 염소, 소, 그죠? 이런 크고 작은 동물들이 이제 있고, 최근에는 뭐 이런 곤충을 재배를 한다거나 아주 독특한 이런 동물들을 많이 재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동물을 좋아하는지 식물을 좋아하는지, 식물도 과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서서 일을 하게 되고, 밭작물은 주로 허리를 구부리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그죠? 물론 이제 스마트 뱅킹이라든가 이런 이제 시설을 하게 되면 좀 편하게 하는데, 처음부터 그런 시설을 하기에는 자금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고, 또 실패의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시설을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런 그 일하는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걸 잘 파악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죠? 이 최소한 이제 3년이 지나고 4년, 7년 차에 다시 또 잘못된 것을 점검해서 고치고 이런 재구조기를 지나서 8년이 되었을 때 이제 완벽한 그런 농업 경영자가 된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도 제일 처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분수 이런 걸 알아야만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가가지고 방정식이라든가 인수분해를 알아야 되고 인수분해 이걸 이제 알아야만 또 고등학교 가서 미분이라든가 적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더하기 빼기도 안 되는 상태에서 나누기의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미분을 하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농업도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계단을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 아주 어려운 산업입니다. 농학입니다. 그죠? 농학이고, 이, 깊게 들어가면요. 아주 그 모든 학문의 근거가 이게 농업에서 발전했어요. 수학의 통계학 같은 경우에도 농업에서 나온 거고, 저기 그 이집트라든가 나일강의 그 범람 때문에 농지의 범람 때문에 이제 계속 청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수학이 발전했잖아요. 그죠? 이게 농업이 모든 문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농업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특히 이제 이런 그 농가들을 비교해 보면 재배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이 농가가 C 농가보다 3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이런 결과는 중간에 이런 재배 방법이라든가 뭐 재배 기간이라든가 뭐 재배 기술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농업은 항상 그 교육을 통해서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노하우를 익혀야 되는 것이 그냥 쉽게 생각하고 무작정 뛰어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품목별로도 그 재배 면적이라든가 노동 시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작물들은 이게 벼 같은 경우는 노동 시간은 굉장히 이제 적게 소모되죠. 자동화가 돼가지고. 그런데 면적은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대신에 또 소득도 작고요. 그죠? 근데 이런 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은 좀 높은 편이죠. 그죠? 이게 비닐하우스에서 1년 내내 이렇게 이제 재배를 하게 되니까 소득이 높다. 그 대신 노동 시간도 좀 길어지겠죠. 그죠? 이런 그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작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저 같으면요, 저는 이제 포도라든가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포도는 지금 샤인머스켓 같은 게 이제 유행인데 한 번 심으면 한 40년 동안 그 수확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40년. 제가 지금 58세인데 40년이면 거의 뭐 100세까지 그죠? 소득을 올릴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막 허리를 구부려서 힘들게 일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바닥에는 이렇게 풀이 안 나게 하는 포를 깔아버리고 그죠? 뭐 이렇게 깔더라고요. 포를 깔아버리고 이제 봉지 씌우기라든가 뭐 이 농약죽 이런 거만 하면 되는데 봉지 씌우기가 좀 이제 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농촌에 가가지고 머리 좋으신 분들이 이 봉지 씌우는 이런 그 기계를 한번 발명을 해가지고 특허를 내면 아마 수백 그런 자산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그 다양한 품목이 있다니까 이런 걸 잘 이제 선택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전원생활이라는 잡지에 이제 이런 품목 선정 요령에 대해서 기고를 한 적도 있어요. 시간 관계상 이제 요 정도로 하고요. 제가 이제 이게 초보기 농인들이 재미하기 편한 걸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추천을 해보면 버섯이라든가 이 버섯이 좋은 게 뭐냐면 이 땡볕이라 그러죠. 이게
햇빛을 보면서 일 안 하고 이게 온도 유지 때문에 시원한 곳에서 주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최근에는 이 지붕에다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매달 이제 부수입을 올리는데, 버섯이 예를 들어 250평 정도만 되면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물론 이제 이거 업자들 얘기고 이제 월 평균 한 220만 원 정도 뭐 부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시금치 같은 경우에도 도시민들이 그런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철분,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도시 근교에서는 시금치 재배 이런 것도 이제 1년 내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고,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소득이 좀 높다 그러고, 콩, 딸기, 포도, 그죠? 수박하고 메론 이런 게 좋은 게 뭐냐면, 수박이 또 이게 비닐하우스를 하게 되면 1년에 3번 농사를 짓는데요. 3번, 그죠? 3번 수확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메론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 한 3개월 정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런 것은 이제 이런 그 자기가 직접 이제 귀농하기 전에 관심 있는 농가를 찾아가가지고 뭐 월급을 처음에는 아주 조금 받거나 아예 뭐 무료로라도 실습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서 이제 월급을 받더라도 이런 현장 실습을 해보고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생산하는 기술도 배우고 또 그 농가 대표님이 판매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잘 배워가지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 이제 농지 구입도 하고 뭐 이렇게 자금 투입을 해야지, 무턱대고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그죠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농업은 이런 축산이라든가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사료, 그죠? 식량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했던 쌀, 보리, 밀 이런 건데, 그죠? 지금 추세는 현재 이제 도시민들 추세는 쌀 소비량은 줄고 고기 소비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고기를 먹고 나면 이제 또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과일을 먹습니다. 과일을 상큼한 과일을 먹으려고 그러고요. 이런 이제 특용작물은 이제 건강 관리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건강에 좋은 그런 그 농작물들을 많이 생산하더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농협에 근무할 때도 보면 이 축산하시는 분들이 좀 잘 살았어요. 그 얼굴을 보면, 제가 농민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얼굴을 보면 축산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 얼굴이 윤기가 흐르고 좀 편해 보이는데, 이런 막 밭작물 하시는 분들은 일이 많아가지고 아주 얼굴이 막 까맣게 타가지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특히 이런 과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게 되면 반드시 그걸 해야 돼요. 보험,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걸 안 들다 보니까 보통 막 지자체에서 한 50% 지원을 해주고 농민이 뭐 50% 하고,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지자체에서 70%를 지원해주고 30%만 자부담하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가지고 보험을 안 들고 했어요. 보험을 안 들고 해가지고 제가 참고했을 때 부군수님으로 퇴직하신 분이 덜컥 이제 자기도 퇴직하고 나서 놀기 뭐하니까 배 가수원을 인수해가지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태풍 오고 난 뒤에 막 저 앞에 와서 막 땅을 치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왜 그러시냐니까 어젯밤에 태풍이 와가지고 배가 다 떨어져 버렸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과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보험을 들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농가 경영 형태도 이제 단일영농, 2가지 이상 하는 다품목 복합영농, 여기다가 이제 가공 유통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관광 체험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이제 한 가지 품목만 하게 되면 좀 위험하죠, 그죠? 이게 한 가지 품목하게 되면 그 운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가격이 좋으면 다행인데, 가격이 폭락하게 된 경우에는 아주 힘들어지죠. 그래서 주 장목이 있고
부장목으로 한 2가지 정도에서 한 3가지 정도 해야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농산물은 처음에 상하기 쉬우니까 가공을 하게 되면 조금 유리하다.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간단한 가공이 배추 같은 경우에 소금에 절인다 그러죠. 그죠? 배추로만 파는 게 아니고 절여서 판다거나 뭐 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스를 만들어서 판다거나 뭐 이런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팔면 이제 좀 소득이 높아질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관광객을 불러가지고 하는데 주로 우리가 보면 딸기 농장 같은 경우에 조그마한 유치원생들이나 꼬마들 불러다가 이제 딸기 체험하게 하죠. 그죠? 한 분 들어갈 때 이렇게 조그마한 바구니를 주는데 그 바구니가 2만 원인가 지금 제가 논산에 보니까 한 2만 5천 원까지 받더라고요. 2만 5천 원. 그렇게 이제 조그마한 바구니를 따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못 따게 되죠. 그죠? 근데 물론 이제 그래서 밭에서 좀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감안해 가지고 이제 2만 5천 원을 받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농해 산업이라 해가지고 뭐 농민들이 이왕이면 경치 좋은 곳에 이제 주택을 장만했을 경우에는 민박이라 그러죠. 옛날에 민박이라 그러고 요즘에는 이제 뭐 펜션이라 그러는데 실제 이제 제가 이 시골에 근무할 때 보면 본인은 농사를 짓고 조그마한 이제 저 펜션을 갖다가 계곡에 이제 저 지리산 쪽인데 계곡에다 해가지고 그 사모님이 여름에 한 6, 7, 8, 3개월 일해가지고 한 3천만 원 이상을 버시더라고요. 3천만 원이면 그 큰 돈입니다. 우리가 7급 공무원 연봉이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이 농업지 공무원들, 국어 공무원 아주 젊고 잘생긴 그런 공무원들 월 수령이 얼마냐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떼고 나서 한 175만 원 받는다더라고요. 175만 원. 그 이제 실제 월급은 한 제가 생각할 때 한 200, 30만 원, 200 한 30에서 250 정도, 200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230이라 해도 뭐 연봉 한 2,50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3천만 원을 버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시골에 가시게 되면 꼭 농업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펜션이라든가 가공 이런 것도 이제 아이디어가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하시기 전에 선진 농가를 가서 견학을 하고 그죠? 이렇게 잘 연구를 하고 하셔야겠죠. 이제 이 농업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 계획서를 써야 된다. 이 계획서를 왜 써야 되냐면 이 대출 받을 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정책 대출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계획서를 내야 돼요. 계획서를 저도 이제 기획 업무 같은 이런 걸 많이 해봤지만 갑자기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프겠죠. 그죠? 머리가 아픈데 우선 이제 다른 사람이 쓴 계획서를 많이 읽어봐야 되겠죠. 그죠? 내가 무턱대고 혼자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쓴 걸 읽어보고 그런 거는 책에도 나오고 그죠?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좀 2, 3년 지난 거 잘 된 게 있으면 하나 보여달라. 뭐 안 되면 막걸리라도 한 잔 사주고 그죠? 뭐 사정하면 주겠죠. 그죠? 이게 이제 그 사람 뭐 이름을 지우고 준다거나 해가지고 우선 이제 계획은 우리가 사업 계획은 저는 이게 군대로 치면 작전 계획이라고 봐요. 작전 계획. 군대에서 작전은 전쟁에서 지게 되면 이제 제일 먼저 목숨을 잃게 되죠. 그죠? 목숨을 잃고 땅을 뺏기고 그죠? 막 처자식들이 다 포로가 되고 그죠? 사망하고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옛날에 중세 시대에는 다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노예로 끌려가고 뭐 했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보를 파악하죠. 정보. 적들의 상태가 적의 상태가 어떻고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 적은 소총이 10자루가 있는데 우리는 소총이 5자루밖에 없다. 적은 탱크가 10개가 있는데 우리는 탱크가 하나도 없다. 그 대신에 헬리콥터가 3대가 있다. 그럼 이제 자기의 이제 강점을 가지고 이게 전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독수리는 하늘을 날면서 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이제 작은 사냥 그런 그 작은 염소라든가 토끼 이런 걸 주로 사냥하죠, 그죠? 자기한테 맞는 걸로 사냥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사자 같은 경우는 사자의 나름대로 특성이 맞아야지 사자가 하늘을 날면서 사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기의 그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알아가지고 자기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기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되죠. 이 기술이 없으면 내가 배워야 되는데 내가 한 2달이면 배울 수 있는지 아니면 한 2년 내에도 도저히 나는 못할 건지, 그죠? 이런 걸 파악해가지고 길어지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사업 계획서도 변경이 돼야 됩니다. 사업 계획서가 변경이 되면 그만큼 이제 수익이 안 나오는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빨리 배울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하고 시장에 나가서 뭐가 잘 팔리는지, 그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농업은 사람의 식탁에 올라가는 게 잘 팔리겠죠, 그죠? 뜬구름 없는 게 팔리는 게 아니라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거, 그죠? 이게 뭐 쌀, 배추, 마늘, 고추, 깻잎, 우리 사람이 필수적으로 먹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죠? 그런 걸 하면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경쟁자를 분석해보자. 경쟁자는 어떻게 생산을 하고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내가 농사를 지으려면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 양을 생산하려면 농지가 얼마가 필요한지, 그죠? 그럼 또 뭐 비닐하우스를 몇 평을 해야 되는지, 이거 이제 거기에 자기의 능력에 맞는 계획을 짜게 되면 그 비닐하우스를 투자하기 위해서 자금이 얼마 드는지, 자금이 예를 들어 1억이 든다 그러면 나한테 5천만 원밖에 없으면 5천은 또 어디서 농협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뭐 형님한테 빌릴 것인지, 그죠? 사금융 여러 가지 이제 자금 조달을 계획을 하고 생산 판매 전략을 짜야 된다. 어디서 팔 것인지 하나의 이런 프로세스가 마치 이 군인이 전쟁을 하듯이 정보 파악하고 자기를 분석하고 시장을 분석하고 그게 따라서 이제 하죠. 우리가 전쟁할 때도 적의 정보를 파악하고 우리의 장점을 파악해서 작전을 짜죠, 그죠? 정보 파. 그리고 이제 싸우다 보면 실탄이 떨어지고 그러면 실탄을 또 조달을 해야 되죠. 실탄도 조달을 해야 되고 탱크에 기름도 넣어야 되고 탱크에 기름을 못 넣게 되면 탱크 기름 조달이 안 되면 탱크가 아무 쓸모없는 그 고철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죠? 총도 마찬가지. 총에 실탄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싸우다가 보면 사망을 하게 되면 지잖아요, 그죠? 또 신병을 빨리빨리 데려와야 된다. 신병을 어디서 데려와야 돼? 우리가 농장에서도 생산을 엄청나게 해놨는데 수확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수확을 제때 못하게 되면 시기를 놓치고, 그죠?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죠, 그죠? 인력 조달, 자금 조달, 여기에 대한 계획을 내가 살기 위해서, 그죠? 내가 살기 위해서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죠? 거짓됨이 없이 작성하는 게 그게 이제 사업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 계획은 우리 기농 창업 대출을 할 때 심사의 필수 핵심 자료다. 이걸 잘 짜야만 그 면접 심사를 통과할 수가 있고 그게 통과돼야만 이제 대출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서류상으로뿐만 아니라 또 면접을 볼 때도 그 심사위원들이 이제 면접을 볼 때도 요 계획에 대해서 그대로 물어요, 그죠? 당신은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인지, 생산 방법이 뭐냐, 영농 방법, 그죠? 또 어떻게 판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어떻게 남겨서 우리 정책 대출 이자를 감당을 할 것인가, 이걸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이 묻는 게 결국은 사업 계획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작성해야 된다. 우리가 정주영 회장님을 제가 존경하는데요. 정주영 회장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때 그 조선사
배를 만드는 조선사를 만들려고 영국에 갔는데 영국의 은행원들이 촌스러워 보이니까 대뜸 당신은 대학을 나왔습니까? 그죠? 뭐 어느 대학을 나왔어? 이런 걸 물었어요. 정주영 회장이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나는 대학을 안 나왔지만 이 사업계획서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박사학위를 받는 것만큼 더 공들여서 이 사업계획서를 짰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이제 당신들은 그러면 배를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500원짜리 지폐의 그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250년 전에 이미 이런 철갑선을 만든 나라다. 여러분들이 자금만 대출해주면 우리가 금방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려서 대출금을 갚겠다. 이렇게 이제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런 게 사업 계획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 농업은 사업이다. 사업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실패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건 생산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유통 판매까지 정확하게 이제 계획을 짜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초기에 투자되는 자금, 또 생산 단계에서 소요되는 자금, 그리고 내가 이걸 판매했을 때 나오는 수익 이런 걸 잘 비교해 가지고 충분히 이제 투자의 그런 타당성이 있을 때 농업이라는 이 사업을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창농 계획서, 이제 사업 계획서죠. 창농 계획서를 바탕으로 가상의 경영 순환을 시뮬레이션 한다. 우리가 군대에서도 뭐 팀스프리트라든가 뭐 이런 걸 뛸 때 우리 뭐 병사들하고 소위 중위 대위 뭐 이 정도는 막 열심히 그죠? 군장을 메고 뭐 이동 코스대로 열심히 막 행군하느라고 바쁜데 그 이제 작전을 짜시는 분들은 그 작전 계획에 의해서 이런 철저하게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공군, 해군 협력 방안, 심지어 그 이렇게 저 서해안이나 동해안 쪽에서는 해군들하고 무선을 해가지고 해군들의 그 함포 사격을 지원받기도 하고 또 이제 공군 지원 사격 이런 건 다양한 그런 시뮬레이션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시뮬하고 그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시행착오에 따른 그런 내의 손실, 내가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게 되면 가지고 있던 자금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도시로 돌아갈 때는 아주 가난한 영세민이 될 수가 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농민들은 이제 자산 관리도 중요한데, 자산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아무런 계획이 없이 돈이 생긴 경우가 이제 이런 복권 당첨이죠, 그죠? 복권 당첨자들이 이런 그 뉴스라든가 이런 이제 연구에 보면 복권이 당첨되고 나서요 정신 상태가 해이해져 가지고 뭐 이거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투자했다가 수백억을 날리기도 하고 또는 부부 싸움이 생겨 가지고 막 부부 싸움이나 가족들 간에 싸움이 생겨 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기도 하고 비극의 씨앗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저기 투자해가지고 막 사기당하고, 그죠? 돈 100억이 있다 하더라도 뭐 어디 병원에 투자해서 한 30억 날리고, 뭐 주식 투자해서 한 30억 날리고, 또 남한테 빌려줘가지고 뭐 한 20억 뜯기고 이래 하다 보면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죠? 이게 이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산 관리. 특히 이제 사람들이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 실제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오래 살더라고요. 이제 좋은 공기 속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이제 싱싱한 그런 농산물 먹고 뭐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오래 살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무전장수로 해가지고 돈이 없으면 이게 이제 축복이 아니라 뭐 이렇게 아주 불행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거고요. 특히 이제 이런 도시의 월급쟁이들은 대부분 늦으면 50대 중반, 빠르면 뭐 심지어 45세부터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소득이 절벽이 생기죠. 절벽이 생겨가지고 뭐 유행한 말이 전부 뭐 치킨집을 차린다. 치킨집을 차려가지고 또 6개월 내지 1년 만에 다 그냥 그만두고. 제가 사는 세종에서도 막 이렇게 3억 들이고 2억 들이고 치킨집 차려가지고 망하는 걸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제 우리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민들도 이제 당연히 뭐 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죠? 옛날에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열심히 예금 들어가지고 집 사고 늙으면 그냥 60 중반 되면 바로 사망해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00살까지 사니까 노후에 연금이 중요하다. 연금, 그죠? 노후에 소득이 중요한데, 농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농지연금 제도가 있는데 이걸 잘 활용하면 좋아요. 농지연금. 농지연금은 농민들한테만 혜택을 주는데, 이 기본 요건이 뭐냐면 최소 이제 5년간 농사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돼요. 5년간 농업 경력이 있어야 되고 정명이 돼야 됩니다. 정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 우선 이제 농민의 정명을 받기 위해서 우선 조합원에 제일 먼저 가입하셔야 되고, 그죠? 조합원에. 또 여러분들이 그 뭐 비료를 사거나 뭐 묘목을 사거나 이런 걸 다 영수증을 이제 이렇게 모아 놓으시고 뭐 일하는 장면도 사진을 찍어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많이 있죠. 그죠? 나중에 그 농지를 팔 때 8년 이상 경작하면 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도 하고 이런 기 때문에 반드시 그 증거를 남기셔야 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제 논을 사가지고 5년간 밭작물을 심게 되면 밭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논보다는 밭이 단가가 올라가죠. 그죠? 논을 사가지고 이제 복토라 그러죠. 흙으로 좀 메워가지고 높이를 높여서 밭작물을 5년간 이렇게 재배해서 그걸 증거를 남기면 이제 면사무소에서 그 논을 밭으로 이렇게 그 지목 변경을 해줍니다. 아무튼 이런 5년 이상 농사를 짓게 되면 60세가 되는 때부터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연금으로 이제 편히 살 수 있다. 월 1인당 한도가 300만 원이고요. 300만 원. 부부인 경우에는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죠. 그죠? 물론 300만 원 받으려면 농지의 그런 감정 가격이 한 9억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 가격이 쌀 때 아니면 그 경매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사놓게 되면 경매 낙찰 가격이 아니라 감정 가격으로 이제 평가를 해서 연금을 주니까 연금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시골에서 한 100만 원만 있어도 뭐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100만 원만 있어도 나이 들어서 그런 이제 그리고 농민에 대한 혜택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뭐 자녀들 그 학자금을 무이자 대출한다거나 그런 장학금을 준다고 이런 게 했어요. 그런 것은 이제 제 유튜브 청농대학에 그 농업인 혜택 이런 걸 올려놓기도 했는데 그런 걸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농촌에 가면 이제 소비를 좀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소비를. 우리가 이 자본주의는 소비를 부추기는 그런 사회죠. 소비가 많이 일어나야 경기가 좋다 그러고 뭐 그렇게 되는데,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소비를 확대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자본의 돈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 그 카드값 갚으려고 막 그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야근하고 특근하고 또 환경적으로는 엄청난 쓰레기가 많이 생산되죠. 그래서 이게 생태경제학이라는 이런 학문에서는 무엇을 위한 경제고 누구를 위한 성장, 소비를 줄이죠. 욕망을 줄이고 소비를 줄이면 카드값 갚으려고 돈의 노예가 될 필요도 없고, 그죠?
여유가 있으니까 좀 즐기고, 물건은 새 거 말고 중고로 많이 사게 돼요. 요즘에 그 당근이라는 사이트에 보면 중고로 한 10분의 1 가격으로 이렇게 많은 좋은 물건들이 나옵니다. 저도 가끔 그런 걸로 사는데요. 그렇게 소비를 줄이셔야 되고, 특히 이제 이런 신용카드라는 게 자본주의가 만든 거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편리한 제도이긴 한데, 이 신용카드가 그냥 많이 쓰게 되면 매달 카드 값을 내야 되고, 그걸 두 달, 한 3개월만 연체하게 되면 바로 그 신용불량자로 등록됩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요. 신용불량자가 되면 정책 대출이고 이게 대출이 안 되고 나중에 그 대환이라 그러죠. 뭐 만기가 돼서 다시 다른 걸로 전환을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안 됩니다. 그게 되면 이제 그 농지를 팔아야 되는데 농지가 뭐 빠른 시일 내에 팔리지가 않죠. 도시 아파트도 팔려 그러면 6개월 내서 뭐 심지어 1년까지 걸리기도 하는데 농지는 임자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 은행 입장에서는 그 기간 내에 이렇게 채권 관리 절차를 취하게 되죠. 그죠? 뭐 담보인 경우에는 담보를 뭐 경매를 넣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엄청난 손실이 오겠죠. 그래서 소비를 줄이고, 재무 관리도 이제 이게 교과서에는 투자를 잘해야 되고 어디에 무엇을 살 것인가,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지고 자본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대부분 손실을 본다고 합니다.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여윳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본 조달 문제, 또 유동성 문제. 유동성이라는 거는 이제 뭐 300억 가진 기업체, 300억 자산을 가진 기업체 사장이 뭐 단돈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그 300억 공장을 다 경매 처분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유동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을 잘 관리하고, 이것을 기업에서는 이런 걸 잘 관리하는 사람을 이제 재무 담당 뭐 이사나 재무 담당 뭐 부장이라 그러는데, 우리 농업도 하나의 기업인으로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재무 관리라든가 유동성 요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잘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도 뭘 살 것인지, 주식을 살 건지 아파트를 살 건지, 그죠? 이걸 사게 되면 대략 몇 년에 걸쳐서 내가 얼마를 벌 것인가, 이게 이제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하는 것처럼 재무 설계도 우리 농업에서도 무슨 작목을 몇 평을 심을 것인지, 그걸 심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그죠? 농지라든가 뭐 농기계 이런 그 인건비, 이게 다 재무 상태의 대상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생산을 했을 때 판매를 해서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 이걸 분석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재무 관리인데, 처음에는 이게 농업도 서툰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신은 있지만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고요. 실제로 제가 이런 걸 많이 봤어요. 현장에서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직장 생활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런 뭐 축산이라든가 뭐 이런 데 손대가지고 한 1년 지나면 얼굴이 막 푹썩 늙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마음고생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투자해야 된다. 작게. 처음부터 모르는 상태에서 대용량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손실이 난다는 겁니다. 그죠? 저는 이 포병 출신인데요. 포를 쏠 때도 1개 중대에 포가 6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포탄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 대만 가지고 쏩니다. 기중포라 그러는데 한 대가 그래고 그 포가 명중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그런 방위각, 고각 이걸 그대로 따와 가지고 나머지 5개 포에도 이제 넣어 가지고 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무작정 쏴버리면 포탄이 엉뚱한 데로 다 떨어지고, 그죠? 실제 이제
적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쏠 포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중요하다. 투자를 잘 하셔야 되고, 특히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엄청나게 비싸요. 그리고 실제 이제 쓰는 기간도 짧은데, 최근에는 그 시골에 가면 농기계 임대센터가 있어가지고 보통 한 군에 최소 3개에서 4개 정도 다 있어요. 제 고향 경남 함양에도 시골 인구 3만 2천 명 정도 뭐 되는 그런 군인데 농기계 임대센터가 4개나 있어요. 4개. 이 임대센터는 제가 농협경제연구소에 근무할 때 제가 열심히 기한해가지고 그 당시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냈던 겁니다. 제가 내고 싶어 낸 게 아니고 이제 의무적으로 내라 해가지고 냈던 건데요. 그런 게 지금 이제 이게 채택이 됐고, 그 당시에 이 농촌에 청년이 없으니까 시골에 농고나 뭐 기계고등학교 공고 나온 청년들을 이 농기계 임대센터에서 한 3년 일하면 군대를 면제해 주자, 이런 것까지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이제 병력이 딸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채택이 안 됐어요. 채택이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시골에 가시게 되면 너무 먼 그 오지의 농촌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도시에서 차를 타고,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지방에 가면 지방 도시가 있거든요. 충청도에 가면 뭐 청주도 있고, 뭐 전라도에 가면 나주, 그죠? 뭐 광주, 경상도에 가면 진주라든가 뭐 창원, 이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한 40분인데 40분도 멀고 한 20분 정도 거리에 살아야만 이제 뭐 주말에 가끔 쇼핑도 갈 수 있고, 그죠? 뭐 주말에 가족들하고 외식도 할 수 있고 이러지, 너무 오지에 살면 적응이 안 돼가지고 다시 나는 농촌 체질이 아니구나 하고 다시 서울이나 대도시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이제 도시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야만 농산물을 판매하기도 좋고, 또 실제 농지 가격도 또 물가에 대비해서 같이 오르는데 완전 산골에는 경제적으로 힘이 듭니다. 이런 거 감안해 가지고 기농 정착을 하시고 농지를 구입하더라도 이런 그 너무 오지에 사면 가격이 안 오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고요. 한 10분 쉬어